일본의 총리가 바뀌면 한국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한국에 대한 태도. 툭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니 위안부는 조작이니 하면서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서 지지율을 올리니까요. 그리고 이때 꼭 언급되는 것이 독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두 패전국 독일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극명하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일본은 침략 역사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며 주변국에 고문을 사고 있죠. 왜 두 국가의 태도가 다른 것일까요? 일본에 관한 연구소인 국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 교수는 이를 서양의 죄의 문화, 일본의 수치의 문화로 정리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보다 내면의 양심, 절대적 도덕 기준, 신의 계율을 행동의 근거로 삼는 문화가 있는 반면 일본 사람들은 남의 시선, 평가, 발각 여부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일본과 독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서양인들이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면 나치가 권력을 잡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이유는 무엇이냐? 최근의 책들은 이를 미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없었습니다. 즉, 두 국가의 운명을 가른 것은 점령체제의 차이였죠. 독일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이 다자간 점령 구도는 승전국들 사이에 미묘한 견제와 경쟁을 낳았죠. 서방 국가들은 독일을 빨리 재건하여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고 싶었습니다.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선 노련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들 대부분이 나치 부역자라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서방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처음엔 탈나치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달랐죠. 그들은 파시스트 처벌에 강경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이 지배한 동독을 순결한 반파시즘 국가로 규정하면서 나치 부역자들이 공직에 복귀하던 서독에 비해 정치적 정통성과 도덕적 우월성이 높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또한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독일의 자산을 몰수하여 배분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존 나치의 자산을 빼앗을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나치 세력은 악당이 되어 있던 거죠. 이후 소련은 서독을 나치가 부활한 국가라고 주장했고 이에 서방 국가도 별 수 없이 나치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독일의 정권은 나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잡은 것이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쟁 이후 세대인 지식인들이 기성세대의 나치 부역 전력을 폭로하고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내부적 압력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 같은 상징적인 사죄로 이어졌으며 이후 독일은 강경한 나치 처벌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죠. 반면 일본은 달랐습니다. 독일이 승전국의 이념이 충돌하는 전장이었다면 일본은 미국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파제 말이죠. 독일과 달리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단독 점령 상태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연합국에 간섭 없이 오직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일본의 전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하죠. 전쟁이 끝나자 세계는 냉전이란 새로운 대결 구도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었고 이는 독일은 물론 일본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이 순간 일본은 과거 진주만을 침공한 전문 국가가 아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동료이자 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경제를 빠르게 부흥시켜 아시아의 반공 기지로 삼기 위해서 전쟁 배상 책임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일본을 최대한 빨리 부활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주도했던 A급 전범들을 대거 석방하고 정치적으로 복권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죠. 미국의 이 결정은 단순한 사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전후정치 지형에 전쟁을 일으켰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씨앗을 다시 심는 행위였으며 그 결과 전범 세력과 그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일본 사회의 주를 차지하며 역사 수정주의를 이끄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죠. 물론 패전 후 독일에도 나치 세력이 다시 세력을 얻는 재나치화 현상이 일어나며 나치 정산이 후퇴하는 듯 보였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의 존재, 6.8 혁명과 같은 내부적 자성의 움직임이 더해져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걸을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견제 세력이 없었습니다. 피해국인 한국은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고 중국은 미국이 견제하는 공산주의 국가였기에 그대로 우경화가 진행된 것이죠. 특히 일본의 우경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단연 전쟁 최고 책임자였던 히로히토에 대한 면죄부였습니다. 일본 점령을 총지휘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는 히로히토 차량을 전범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일본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천황을 기소한다면 일본 국민 전체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일본을 부활시켜 냉전의 방파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항에 부딪히면 이것이 어려울 뿐더러 점령을 위한 병력과 장비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불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는 메가더가 회고록에 직접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된 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과제이다. 이 과제가 일본에서 전쟁 체계 능력을 없애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 되어야 한다. 전쟁 최고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는 단순히 책임의 고리를 끄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나치의 견제가 목적이었다면 미국이 주도한 도쿄 재판은 일본의 전쟁 범죄 서사 자체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과 같이 서구를 향한 침략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수십 년간 아시아 전역에서 자행된 식민 지배와 잔혹행위는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났죠. 이를 아시아의 부대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가장 큰 죄는 서구에 대한 도발로 규정되었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벌인 참혹한 범죄는 책임의 중심에서 지워졌지요. 일본엔 미즈니 나가스라고 해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으면 과거의 죄라는 오염인 케가레를 씻어내면 죄가 사라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루스 베네딕트 교수가 주장한 개인적 양심보다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일본의 수치 문화에서 온 것이죠. 정말 심한 죄를 지어도 사회가 용서하면 당당하며 죄가 아닌데도 사회가 비판하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일본의 문화. 이러니 일본의 집권층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과거사를 사죄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후 일본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강자 미국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과거의 흑역사를 편집하는 역사 수정주의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다고 사회가 인정해버렸으니 당당히 한국과 중국을 도발하며 사회가 이에 수긍하며 내부 지지율이 오르는 겁니다. 이는 양심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인정한 사실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민족의 도덕성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펼쳐진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최강대국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만든 현상이지요. 그 결과 전시 권력 구조는 상당 부분 보존되었고 아시아를 향한 핵심 범죄는 전략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 제일인 일본 사회는 면죄부를 받고 당당히 우경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엔 지정학적, 정치 구조적 요인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이 과거사를 진심으로 사과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확실해지죠.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반 당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일본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 반면 2016년 방일했을 때는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일본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죠. 이후인즉 2007년 아베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견제를 쿼드를 중심으로 하되 한국을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 내에 묶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합니다. 즉 일본의 역할을 키우고 그 안에 전략적 가치가 큰 한국을 편입시키려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베 전 총리의 구상을 받아들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일본의 사과 문제는 우선은 인식의 문제이고 그 다음엔 권력을 잡은 일본 집권층의 명분의 문제이며 나아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얽힌 사안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일본이 사과를 하는 순간은 일본이 미국 중심의 노선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며 성장할 필요를 느꼈을 때 또는 미국의 전략적 노선이 수정되어 한중일 간의 진정한 화해를 핵심 이익으로 간주해야 비로소 올 것입니다. 즉 일본의 사과는 철저한 이익하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적 현실 또한 정의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